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사실 12월 FOMC 결과가 딱 발표 난 날에 이제 증시가 좀 상승했다 보니까 FOMC 좀 결과가 예상됐던 거 아닌가 라는 말이 많았었지만, 제가 그때도 똑같이 얘기를 드렸었지만, 뭐 점도표 뭐 3번 정도 내년에 인상하고 뭐 테이퍼링 2배 정도 이제 300억 달러로 하는 것까지는 당연히 예상됐던 부분이 맞는데, 예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게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의 말이었었고요. 이제 그게 정말 이제 좀 말로 되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뭐 저는 아마 지금 증시가 빠지는 게 이 부분을 이제 시장이 좀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안타깝게도 사실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 좀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크게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거를 알려면 지금 이제 결국 양적 완화인 QE에서 이제는 이제 QT 양적 축소로 가는데, 일단 간단하게 일단 리포트 먼저 살펴보면 KB에서 이제 임재균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 작성한 리포트고요. 뭐 다른 리포트에서도 보겠지만 일단 뭐 이제 뭐 데일리 총재 거는 뭐 제외하고 이제 윌러 연준 이사라는 지금 현재 연준 이사가 이제 뭐 인플레이션 뭐 광범위하게 영향 미치고 이제 3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뭐 3월 인상 가능성도 뭐 시장이 어느 정도는 뭐 알고 있었으니까 뭐 그것도 그렇다 치고, 물론 이제 그것도 매파적이긴 합니다만 뭐 많이 양보해서 뭐 그것도 그냥 오케이라고 치고, 문제가 이제 가장 크게 되는 거는 12월 FOMC에서 이제 논의가 됐었죠. QT에 대해서, 양적 축소에 대해서,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해서 논의가 이미 됐었는데, 빠르게 시작해야 되고 2022년 여름에 시작해야 된다. 상당히 좀 빠른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3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상당히 더 높아지고, 근데 중요했던 것은 정말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의 총 자산 규모가 GDP 대비해서 20%까지 내외 정도로 축소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런 구체적인 언급은 뭐 사실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떠보기라기보다 일단 그냥 가이던스를 주는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방준비은행이 GDP의 20% 내외 정도로 자산을 유지할 규모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 실제로 좀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 보고, 근데 금액 자체가 사실 상당히 많이 줄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 이 리포트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35%인데 이게 20%까지 줄이려면 거의 현재 자산에서 한 4조 달러 정도를 줄여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연준 총자산이 한 8.7조 달러 되는데, 거기서 4조 달러가 줄어들면은 엄청난 양의 이제 돈이 금융시장에서 실물시장으로 흘러가겠죠. 이제 그런 케이스가, 제가 뭐 항상 말했던 그 케이스가 이제 될 거를 진짜 이제 연준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이제 시장에서도 모르지 않는 상황이 됐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부분은 뭐 좀 더 자세히 이제 진행 순서 설명하고 이제 조금 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잠시만요. 이제 그래서 뭐 사실 오늘 진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도 뭐 나름 급락을 했었죠. 특히 이제 코스피가 많이 빠졌었는데, 빠졌던 부분 이제 프로그램 매도 했던 부분,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이제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선물 이후로 현 선물 수급 추이, 연초 이후로부터 수급 추이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리포트 좀 두 가지 리포트들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부터 이제 미국채 10년까지 차트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먼저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드갭과 이제 페드 모델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코스피랑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 대비해서 S&P, 나스닥 밸류에이션, 코스피, 코스닥 밸류에이션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그 다음 글로벌 GDP 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추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 목이 그냥 원래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약간 목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목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QE가 사실 뭐고 QT가 어떤 사실 영향을 주는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실 생각하기에 뭐 금융시장에서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냥 QE는 뭐 양적 완화해서 그냥 유동성 공급하는 거고 QT는 그냥 유동성 축소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마치 그런 거죠. 이게 애매하게 알면 사실 모르는 것보다 더 못하긴 하거든요. 이게 정말. 그렇기 때문에 좀 자세히 오늘은 그 부분 뭐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양적 완화가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양적 완화란 그냥 이제 뭐 특별하게 뭐 어렵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이게 양적 완화를 하면 이제 연방준비은행의 총 자산이 증가가 되는데 양적 완화를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됩니다. 이제 결국 연방준비은행이 양적 완화를 하는 거는 그냥 국채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국채 매입을 이렇게 100억을 1억 단위가 억이라고 생각해보죠. 100억이라는 국채를 매입을 하면 근데 누군가가 이제 그 국채를 팔 거잖아요. 뭐 제가 팔았다고 생각해보죠. 이게 저 헬퍼TV다라고 하면은 헬퍼TV는 100억이 현금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국채는 팔아 넘겼으니까 사라지게 돼서 대차가 빵이 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 제가 이제 그거를 현금으로 받긴 않겠죠. 진짜 그냥 종이 달러로 받진 않을 테니까 은행 시스템에 넣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계좌에 넣을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제 돈이 이제 은행한테는 부채가 되죠. 이제 그게 예수 부채가 되고 은행이 그럼 제 돈만큼 현금이 또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지급준비금에 은행이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에 맡기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자산 매입을 하면 그만큼 이제 일반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닌데 지급준비금이라는 계정이 이제 늘어나는 이런 구조가 돼서 대차가 나는데 그럼 양적 완화는 사실 왜 할까가 중요한 거죠. 이제 양적 완화는 이 상업은행 현금을 늘리는 게 주 목적입니다. 지급준비금이 늘리면서 금융시장의 이제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했던 거는 그냥 유동성 증가가 아니라 주어가 있죠.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이 부분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결국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이만큼이나 공급이 돼서 연방준비은행 총 자산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8.8조까지 갔네요. 이제 8.8조 달러까지 증가를 했다. 근데 아까 이제 밀러 연준 이사 말처럼 결국 GDP의 20%까지 감소를 하면 거의 한 4.5조 달러 정도를 감소를 시켜야 된다. 근데 일단 뭐 그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그럼 이제 감소가 되면 또 어떤 효과가 날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일단 뭐 그런데 이제 자산이 증가를 하게 되면 결국 부채가 늘 거잖아요. 이제 부채가 네 가지로 또 구성이 되는데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 부채 같은 경우 유통통화는 그냥 이제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말 이제 프린트된 달러고 지급준비금은 이제 은행이 연방준비은행에 맡긴 현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면 늘어나는 게 이제 지급준비금이고 재무부 일반 계정은 이제 재무부가 미국 재무부가 이제 재정정책을 쓰기 위해서 세금이나 국채 발행을 통해 모은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버스 레포는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단기금융시장에서 빌린 돈이다, 차입한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채가 늘면 자산이 늘고 결국 부채가 줄면 자산이 주는 구조죠. 근데 지금 이제 테이퍼링을 제가 12월 되기 전부터 계속 제가 이제 테이퍼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금리는 결국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줄곧 외쳐왔던 이유가 이 부채 계정이 변동이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딱 봐도 뭔가 차이가 좀 있는 게 보실 수가 있죠. 리버스 레포라는 게 유난히 2021년도 들어서부터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왜 증가가 됐을까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의 가장 큰 이제 원인은 대출이 증가를 해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상업은행 현금이 증가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양적 완화가 현금이 증가된 분만큼 원래 대출이 증가를 했어야 되는데 경기가 실물 경제가 좋지는 않았죠. 솔직히 실물 경제가 좋지 않았다 보니까 대출이 증가를 안 했던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예대율이 77%에서 59%까지 급감을 하게 됩니다. 대출이 안 늘었죠. 대출이 안 늘다 보니까 은행이 그냥 지급준비금을 마음대로 늘렸던 겁니다. 뭐 어차피 투자할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뭐 국채도 사고 지급준비금도 사고 그냥 했던 거죠. 대출을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이게 자산이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는 지급준비금이. 그랬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대출이 늘고 있는 거죠. 대출 증가율이 보시면 이렇게 증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5월부터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사실 제가 계속 이제 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대출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그럼 또 이제 결국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안 받아서 주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뭔가를 투자를 한다면 대출이 더 낫다는 거죠. 지급준비금 이자율이 0.15%밖에 안 되는데 뭐 대출하면 2% 3% 받을 수 있는데 미국에서도 최대 4%도 받고 뭐 5%도 받는데 내가 0.15%에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급준비금을 이제 그러니까 은행이 현금 자체를 안 받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급준비금이 생각보다 안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리버스 레포라는 걸 늘렸었는데 근데 리버스 레포를 그럼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냐라고 하면은 가능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무제한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왜 무제한적으로 리버스 레포는 또 증가할 수 없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단기금융시장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됩니다. 단기금융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단기금융시장 금리가 뭐 크게 이 네 가지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IORB가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주는 이제 연준이 이제 은행들한테 주는 금리, 뭐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OBP를 6월에 인상을 해서 0.1%가 됐습니다. 그 다음 T빌이 이제 국채, 3개월짜리 국채금리고요. SOFR 금리가 이제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이라고 해서 그냥 이제 레포 금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RRP 금리가 이 SOFR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냥 단기 시장에서 서로 빌려주는 금리다. 국채를 담보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FFR 금리는 이 지준금을 거래하는 은행 간의 금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effective 이제 Federal Fund Rate 해서 이제 EFFR이고요. 근데 뭐 중요했던 거는 이제 뭐 RRP가 증가를 이제 하게 되면 결국 단기 금융 시장에서 이제 페드가 연준이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돈을 받고 이제 달러를 받고 국채를 담보로 이제 달러를 빌려주는 거죠. 빌리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단기 금융 시장 돈이 급감을 하게 되겠죠. 많이 빌리면 많일수록. 그럴수록 이제 단기 금리는 튀는 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IORB 금리도 올리고 SORF 금리도 이렇게 올렸었던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이렇게 RRP를 계속 늘리다 보면 이게 이제 IORB까지 달라붙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테이퍼링을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은 가속화가 되는 거고 테이퍼링이 이제 가속화가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결국 가속화가 되는 거고 이제 그렇다 보면 이제 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는 이유는 결국 대출금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급준비금이 늘지 않으니까 자산이 늘지 않고 오히려 대출이 계속 증가하다 보면 이 지급준비금이 이제는 떨어질 거거든요. 역으로. 그러면 이제 그때는 자산 매입 축소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이제 자산 축소인 QT가 나는 거죠. 이제 QT 같은 경우 이제 퀀티티브 타이트닝이라고 하고요. 이제 QE는 이제 퀀티티브 이징이라고 해서 그냥 양적 완화, 양을 늘린다. 이제 QT는 그냥 양을 줄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QT까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게 제가 그래서 FOMC 하기 바로 전날에 이제 프리뷰에서 좀 강하게 나오면 이제 대차대조표 논의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실제로 나왔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파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뭐 사실 대부분 뭐 애널분들이나 좀 비둘기란 의견이 많았었습니다만 뭐 사실상 뭐 실제로 결과를 봐도 그렇고 매파적인 게 맞았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QT까지도 갈 수밖에 없다. 뭐 내년이 6월이 될지 뭐 5월이 될지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QT에 대한 압력은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월요일이기 때문에 유동성 데이터들이 이거 업데이트 된 거 보시면은 실제로 대출 증가율 같은 경우에 더욱 거세지고 있고요. 예대율 자체도 이제는 하락 추세에서 조금씩이나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급준비금은 소폭이나마 감소를 했고요. 그러니까 감소를 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것보다 이제 증가폭 자체가 확실히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재무부 일반 개정이 이제 아직까지 법안이 완벽하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이제 인프라 법안 2조 달러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재무부 일반 개정이 확 늘 거거든요. 한 1조 달러 정도가. 근데 이제 또 1조 달러가 늘면은 이 부채 구조가 이제 또 바뀌는 겁니다. 또다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RRP가 감소를 하게 되고 TGA가 이만큼 이제 연두 색깔이 생길 겁니다. 한 1조 달러 정도. 이게 연두색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재정 정책이라는 거는 돈을 이렇게 쌓아놓는 게 아니라 지급준비금처럼 한 방에 써버리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산이 한순간에 1조 달러가 줄 겁니다. 그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이 얘기를 그럼 안 드렸었는데, 양적 완화는 이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그냥 유동성 공급이잖아 라고 하는 거의 주어는 이제 금융시장입니다.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인 거죠. 결국 QE는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인 거죠. 유동성이 결국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QT는 뭘까? QT는 그럼 유동성 긴축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도 주어가 있어야 됩니다.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긴축은 QT입니다.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이 돈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게 결국 대출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대출은 이제 실물 시장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진짜 실생활에 그런 소비자 물가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우유가 됐든 뭐 콩이 됐든 뭐 라면이 됐든 뭐 버터가 됐든 뭐 빵이 됐든 하는 실물 경제에는 유동성 공급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은 위축이 될 거고요. 실물시장 자체는 물가가 올라간다는 표현이 정확하죠. 실물시장이 이제 붐이 온다는 것보다는 물가가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QT가 0.8조가 줄었었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QT 때 0.8조 달러가 감소를 했는데, 이 0.8조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도 그렇고 소비자 물가도 그렇고 생각보다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1%에서 2%니까 2배잖아요. 꽤나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국채가 고점이 3.3%까지도 갔었습니다. 미국채 10년이 3%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0.8조 달러가 주는 게 아니라 4.5조 달러가 줄어야 됩니다. 뭐 여기까지 줄어야 되는 거죠, 자산이. 그러면은 0.8조 달러일 때 이제 0.8조 달러일 때 미국채 30년이 3.3% 갔는데, 그럼 4.5조 달러가 줄었을 때 과연 금리는 몇 퍼센트 갈까? 뭐 딱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더 올라가겠죠. 그럼 당연히 금융시장에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미 지금 팔고 있다. 이제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미국 그냥 당연히 2009년부터 미국 그냥 계속 올랐으니까 당연히 오르지 않겠어? 인 거고, 아무 증시 좀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연준이 뭔가 해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연준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경기가 침체가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재정정책을 하는 순간 QT는 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어떻게 됐든 이제는 그냥 선택지가 없는 거죠. 선택지가 이제 QT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적 완화, 이제 QE의 시대가 이렇게 지나갔죠. 이제 QE의 시대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이제 신나는 즐거운 이제 미국장이 됐었다면, 앞으로 이제 QT의 시대 때 과연 신나고 즐거울까에 대해서는 뭐 이제 투자자분들의 개인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죠. 그래서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진도를 똑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가 이제 마이너스 1.8%, 뭐 금요일 날 미장 좀 빠졌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하락을 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었습니다. 이제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 이 파란 색깔이 프로그램 순매도인데, 뭐 오늘 계속 프로그램 순매도가 많았었죠. 그 주체는 이제 외국인이 3,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프로그램 기관이 한 22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오늘 1중 수급으로 개인이 한 1조 거의 1,000억 정도 매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약 한 5,600, 5,700억씩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3,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한 2,0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한 6,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1,1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 100억 정도 매수, 외국인 한 1,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이제 현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드디어 이제 매도로 다시 돌아섰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이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연초이로 수급을 보더라도 개인 수급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고요. 당연히 워낙 매수만 많이 했기 때문에 중기적인 수급은 상당히 안 좋아 보이고, 뭐 코스닥은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리포트,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왜 이제 연준이 3월부터 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인상 타이밍이 중요한 건 아닌데, 결국 이제 그 RRP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을 이제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뭐 딱 3월에 한다, 5월에 한다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늦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결국 QT도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TGA 재무부 일반직 예정이 이제 감소되는 폭도 있고, 대출이 늘어나서 지준금도 감소하기 때문에 연방준비은행의 부채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자산도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 RRP도 못 늘리고 지준금도 못 늘리고 TGA도 못 늘리는 순간이 올 것이고, 그때 결국 QT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QT 규모는 약 GDP의 20%, 결국 한 4.5조 달러까지도 될 수 있다. 0.8조 때 미국채 30년 3.3% 갔으니까 4.5조 달러 줄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뭐 사실 뭐 섣부른 예단은 어렵겠지만 상당히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의 이상의 물가와 금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거기다가 뭐 이 부분은 뭐 다른 리포트에서 여기도 뭐 윌러 나왔는데, 이제 윌러분 나왔었는데 여기는 뭐 대차대조표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근데 뭐 일단 지금 뭐 다 내년에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 찬성을 하는 분위기고요. 여는 총재나 뭐 이사들이나 뭐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디폴트는 너무나 당연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디폴트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였는데, 이제 뭐 사실상 디폴트가 났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11월 CPI가 예상치 4.9%에 부합을 하면서 전년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뭐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고 해서 멀쩡한 게 아니죠. 이미 물가 자체가 4.9%면 뭐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보여드리기만 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뭐 코스피 코스닥 뭐 미국채 10년까지 쭈르륵 조금 이따 살펴보고 일단 밸류에이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S&P 밸류에이션 살펴보면, 이제 코스피부터 살펴보면 이제 빨간 색깔이 이제 일드갭이고요. 이제 주식안에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겁니다. 뭐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고요. 지금 뭐 조정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 있어 보이고, 이건 이제 국고채 금리로 나눈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합니다.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한 모형이고요. 뭐 이걸 봤을 때도 뭐 충분히 위험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긴 시결로 봐도 뭐 마찬가지고요. 둘 다 좀 위험해 보인다 생각이 되고, 코스닥으로 보더라도 코스닥이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이랑 한국 쪽 같이 돼 있는 거 S&P랑 코스피 돼 있는 거 보면은 뭐 코스피보다는 S&P가 훨씬 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이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무제한 QE의 영향도 있었고, 이제 QE의 영향도 있었고, 그 다음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의 영향도 있겠지만 결국 둘 다 이제 끝나가는 상황에서 이제 좀 미국 쪽의 하락이 저는 더 크리라 생각을 하고요.
페드 모형을 봤을 때도 뭐 두 나라 다 방향성 자체는 최근에 조금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레벨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국고채 금리는 이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었지만 국고채 금리는 지금은 이제 은행 쪽 수급으로 조금 이제 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출이 증가하면 은행이 지중금을 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채도 안 늘리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국고채 금리도 한 방에 확 틀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염두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추이 좀 살펴보면은 코스피랑 일단 뭐 코스닥 잠시만요. 합산 신용잔고부터 살펴보면 약 23조 2천억 정도 되면서 뭐 살짝 증가를 하였습니다. 근데 뭐 사실 주추세는 하방 추세기 때문에 뭐 상당히 추세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적인 레벨 자체가 너무 높아서 좀 매우 불안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고점 치고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레벨도 너무 높고 여기도 똑같이 안 좋아 보이고요. 신용잔고 증감 속도도 이렇게 떨어질 때가 항상 안 좋은 상황인데 똑같이 안 좋아 보인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2 더 대비해서 데이터들 살펴보면 이건 이제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고요. 보시면은 S&P 이제 컨버블 이후로 최고치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뭐 2018년 정도 고점 치고 빠지고 있어서 추세 뭐 코스피나 코스닥 둘 다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M2 이제 중국 쪽도 오늘 사실 LPR 금리 낮추긴 했거든요. OBP 낮추긴 했는데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동성이 없어서 유동성을 풀려고 하는 거는 뭐 마음적으로 이제 심증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M1 나누기 M2가 유동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이 파란 색깔 선이 뭐 가장 낮을 때가 중국 증시 보시면 급락을 합니다. 유동성이 없으니까 안 좋죠. 근데 이번에도 유동성이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낮거든요. 그래서 뭐 항생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빠졌었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럼 그냥 돈 이제 금리 낮추면서 계속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마치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죠. 이게 뭐 낮추면 되는 건 맞습니다. 뭐 낮추면 이제 M1 나누기 M2 비율은 좋아지긴 할 텐데요. 이게 올라가긴 할 텐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좀 새롭게 추가를 했는데 지금 생산자 물가가 뭐 14.6%, 뭐 소비자 물가도 2.3%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기준금리를 더 내린다라고 하면 물가를 그냥 더 올리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사실 그냥 망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럴 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그냥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을 만큼 선택지가 없다고밖에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겠다라는 행동은. 그래서 그만큼 중국은 안 좋은데 근데 뭐 이래도 그래도 우리는 그냥 물가가 막 치솟더라도 가겠다라고 하면은 뭐 법으로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일단 그렇게 될지 이제 좀 바로 다시 긴축으로 가면서 일단 받아야 될 조정을 뭐 정당하게 먼저 받고 갈지를 모르겠지만 일단 좋아 보이진 않는다가 중국은 이제 유동성 상으로도 그렇고 물가 상으로도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과거 고점들 넘었다가 내려오는 추세여서 여기 추세가 좋아 보이지 않고요.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도 과거 고점들 다 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추세가 꺾인 건 아니지만 밸류에이션 자체가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200일 장기 추세도 넘었죠. 그래서 이제 위험 회피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기 추세인 120일 이동평균선도 넘었었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가 아니라 이제 50일 이동평균선도 당연히 넘어 있기 때문에 뭐 단기, 중기, 장기 다 위험 회피로 이제는 돌아섰다라고 보는 게 알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살펴보면
코스피는 코스피 200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냥 뭐 긴 차트로 보도록 하죠. 오늘 그냥 구주봉으로 살펴보면 이제 IMF 외환위기 이후로부터 여기까지가 1파, 여기까지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그 다음에 여기 4파, 여기가 지루했던 조정이 4파, 17년, 18년이 5파 상승으로 큰 1파가 1, 2, 3, 4, 5로 이제 완성이 되고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떨어지면서 큰 2도 완성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올라갔던 과거의 이제 고점이 3-1파였다고 보고요. 지금이 이제 3-2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저점하고 그럼 이제 또 저점을 그어서 뭐 사실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뭐 거의 딱 다인 부근에서 주가 조정을 보였었기 때문에 아 여기가 이제 3-1파였구나 라는 건 뭐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나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 살펴보면 이제 여기가 3-1파겠죠? 3-1파,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을 쳤다라고 보여지고요. 똑같이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고점 딱 다 있는 걸 봤을 때도 아 여기가 채널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었을 것 같고 5파가 내려오는 이때 매도, 이때 두 번의 이제 매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왔던 게 A파로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내려왔었고요. 여기가 이제 B파 다음에 그 다음 여기가 이렇게 C파로 내려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점하고 고점을 그어서 여기 저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똑같이 여기도 저점도 좀 잘 닿였었죠. 그래서 여기가 A, B, C로 이제 큰 A였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깨졌었잖아요. 여기가 깨졌었기 때문에 이제 C가 거의 끝나갔고 다시 이제 올라갈 때 아 C가 정말 완전히 끝이 났구나. 그래서 여기가 A, B, C가 끝이 나서 큰 A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여기 또 4의 저점이랑 여기 저점 1 또 그어보면은 이제는 진짜 딱 채널이 끝났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이 큰 A 다음에 큰 B가 올 텐데 이게 A, 이게 B, 아마 이게 C로 A, B, C가 이제 큰 B였다고 봅니다. 근데 채널이 또 깨졌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C의 시작이지 않을까. 저는 이게 C의 1부터 2부터 3, 4, 5로 꽤나 크게 빠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뭐 계산치로 생각을 해본다 라고 하면은 이제 코스피 C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290에서 333까지도 빠질 수 있다. 엘리어트 계산치가 막 꼭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뭐 최소 한 여기까지도 하락은 바라봐야 된다. 뭐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 좀 길게 빠질 수 있는 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목균형표 괴선이나 이동평균선으로 살펴본다고 치면 오늘 일단 딱 50의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하락을 했고 전환선 하락을 했고 전환선 하회를 했고 여기 구름대를 넘지 못했고 26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9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됐고 추세 자체는 이제는 안 좋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50일, 120일, 200일 다 데드크로스죠. 이 평도 좋지 않다. 뭐 MAC도 그렇고 좋은 게 없어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심지어 오늘 수급도 안 좋았었죠. 다 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 5파 고점을 치고 여기 A, B, C로 A파, 여기가 B파, C에 1, C에 2, C에 3, C에 4, C에 5로 이렇게 저는 크게 더 빠지리라 생각을 하고 특히나 코스닥은 괴선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어서 저는 움직이면 변동성이 상당히 크리라고 보거든요. 떨어지더라도 상당히 낙폭 자체가 저는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미국 쪽을 살펴보죠. 이제 미국 쪽 살펴보면 이제 미국 쪽은 또 뭐 장기로 똑같이 구주봉으로 살펴보면 이제 2009년부터 미국 쪽은 새로운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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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에서 3회 5로 여기까지가 3파, 여기까지 트라이앵글로 4파 딱 나오고 여기가 딱 5파 5점을 저는 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한국하고는 다르게 크게 ABC가 저는 좀 빠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파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이고 마지막 5파에도 대해서 살펴보면 여기가 또 1, 2, 3, 4 여기까지가 5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널링이라는 걸 또 해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로그 스케일이 좀 안 맞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걸로 살펴보면 둘 다 봐야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둘 다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실제로 엘리어트 분도 둘 다 보는 게 맞다라고 원전에도 적혀 있고요. 그래서 2파랑 4파랑 똑같이 그어서 채널링을 해보면 3파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겠죠. 딱 채널이 원래 여기서 딱 다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고점이 있구나 1, 2, 3, 4, 5로 해서 여기서 제가 나스닥을 대거 숏을 합니다. 이제 선물 매도하고 이제 풋 매수를 하고 근데 뭔가 고점을 여기서 갱신을 했죠. 그래서 고점을 갱신을 해서 여기가 그러면 이제 1, 2, 3, 4, 5구나 라고도 생각을 했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가 다이버전스가 계속 나고 있었습니다. 주가는 올라갔는데 보조지표는 떨어지는 이 다이버전스가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떨어질 때 거래량이 더 커지는 걸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또 줄어들었다가 또 떨어지니까 거래량이 또 올라가는 현상들을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정말 진정한 고점이었고 이제 내려가는구나. 다이버전스는 보조지표의 방향에 맞기 때문에 내려가는구나 라고 좀 확인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제는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9일 26일 프랭스팬 다 역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크게 지지선이었던 50일 이동평균선까지도 이제 완벽하게 깨부셨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해서 쭉쭉쭉쭉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 120일 이동평균선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제 내려왔던 파동 자체가 여기가 5파 고점이고요. A, B, C로 A, 여기가 B, 1, 2, 3, 4, 5로 C로 크게 A가 빠졌었고 그 다음 A, B, C로 B파 나오고 지금이 이제 C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저는 C의 1이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C의 2가 나왔다가 지금이 아마도 C의 3이지 않을까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뭐 더 빠질 것 같다. 결국에는 더 빠질 것 같고 일봉상 저는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 거의 이 부근까지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뭐 나스닥도 똑같은 상황이고 여기도 구름대까지 내려오면서 다 깨졌고 여기도 한 200 이동평균선 부근 정도까지는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도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으로 본다라고 치면은 이제 결국 여기까지가 A고 여기가 이제 결국 B고 여기까지가 B였고 여기가 C의 1, C의 2, C의 3이 지금 진행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C의 3의 1이라고 보고요. C의 3의 2 나오고 3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다라고는 봅니다. 지금. 근데 뭐 꼭 이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결국은 C다. 이제 여기가 어차피 결국은 C다. 뭐 가장 뭐 단기적으로 안 좋다라고 보면 이게 1, 2, 3, 4, 5고 2가 나오고 뭐 3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이거든 아니면 이게 C의 1, 2, 3이든 어차피 중기적으로는 저는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비트코인도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는 보는데 이제 결국 뭐 구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가 1파, 2파, 3파, 4파, 5파인데 이게 5의 1이냐 아니면 5파냐가 중요한 건데 결국 이게 1, 2, 3, 4, 5인 거죠. 근데 5가 1이냐 5의 5냐는 모르겠는데 결국 여기 전고점을 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보는 거를 계속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200일, 120 이동평균선까지 다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여기를 5파 고점으로 100% 사실 이건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V코스피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하면서 구름대까지 넘어섰죠. 26일 프랭스팬 호전되고 그래서 뭐 사실 이제는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볼린저 밴드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서 뭐 저는 결과적으로 결국은 내려갈 것 같다 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급락을 했죠. 2% 여기 이제 5파 계속해서 5파 5점 치고 A, B, C든 1, 2, 3에 1, 3A 뭐 3에 3으로 이렇게 떨어지든 어차피 결국은 떨어질 것 같다. 뭐 추세도 여긴 다 역전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도 뭐 지금 빠지다가 좀 반등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여기 5파 5점 치고
A, B, C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항생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추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들어갈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상해 종합도 오늘 기준선까지도 하회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뭐 중국 쪽은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급등을 하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저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제 상방 추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달러 원도 급등을 하면서 추세선 다 위로 다시 돌려놨기 때문에 충분히 상방 가능성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뭐 WTI는 계속 일단 200일 이동평균선 뭐 깨지지는 않는 이상 뭐 위로 볼 수 있겠으나 뭐 저는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일단 이거는 뭐 200 이동평균선 깨지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에 실질금리가 이제 금요일 날은 좀 단기적으로 살짝 아주 살짝 오르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아주 살짝인 거거든요. 실질금리랑 반대로 가는데 금은 네, 여전히 추세 자체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은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랬다가 국고채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미국채 실질금리가 한 1에서 2 정도 되면 지금 뭐 마이너스 1이니까 많이 올라야 되죠. 한 2, 3% 올라가고 나면 그때 조금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쭈루룩 빠지고 있어서 일단 여기 200일선 평균선에서 좀 지지를 해주느냐 마느냐인 것 같은데 어차피 일단 여기 1, 2, 3, 4, 5를 고점 치고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섣불리 어디가 바닥이다라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결국 조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상승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뭐 섣부르게 뭐 바닥이다라고 보기엔 애매할 것 같긴 하고 그 다음에 A, B, C일지 끝이 나서 바로 위로 올라갈지 이게 B 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엔 올라간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채 10년도 지금은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위험자산 선호도 있고 은행 쪽 매수도 있고 한데 뭐 결과적으로 뭐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매크로상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사실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 같은 경우에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거래를 했던 걸 설명을 드리면 사실 뭐 예상적으로는 잘 맞긴 했습니다. 뭐 저는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뭐 나스닥은 뭐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20분봉으로 그냥 보도록 하죠. 이제 제가 이때 아이고 너무 넘겼는데 이제 나스닥은 이때 선물하고 풋 매수를 대규모로 합니다. 그랬다가 뭐 이때 또 대규모로 다 청산을 했었고요. 근데 그랬다가 이제 뭐 한 요때 뭐 요때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세 번 정도? 한 세 번인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네 번 정도 매수를 했다가 뭐 그냥 계속 들고 있었어요. 이제 뭐 여기 내려올 때까지 들고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모습이 여기까지 제가 있다가 잤거든요. 근데 잤는데 딱 1, 2, 3, 4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파가 오긴 오겠구나 라고 해서 제가 딱 계산치를 해보니까 계산치가 제가 생각하기에 보죠. 그냥 계산치 뭐 굳이 제 기억력을 믿기보다는 보면은 나스닥으로 뭐 15,924에서 한 16,000, 한 83까지는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굳이 막 엄청 욕심은 안 내고 그냥 제가 대충 뭐 한 15,900 정도 일대 행사가 기준으로 일단 풋 매수를 좀 걷어서 좀 매수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뭐 그건 좀 틀렸던 것 같고 일단 나스닥은 뭐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높은 게 이게 C의 1이고 이게 C의 2고 C의 3의 1이지 않을까 라고는 일단 지금은 봅니다. C의 3의 2, C의 3의 3 저는 좀 요렇게 나오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요거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1504를 한번 넣어보면 뭐 앞으로 매수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치면은 15504죠. 이제 하면은 이파 되돌림이 한 15677에서 15783 정도까지 나타날 수 있다. 15677에서 아직 안 왔네요. 이제 뭐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는 보는데, 뭐 엘리어트 파동의 꼭 이 비율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언저리까지는 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다가 재차 여기를 뚫리면 완벽하겠죠. 이제 그때가 딱 정확한 매수 시점이지 않을까. 이제 숏을 한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전환선이 좀 뚫렸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9일 후행스팬도 뚫리고, 근데 뭐 사실 뭐 증시가 워낙 뭐 다 떠받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게 또 외국인 수급이 또 안 들어왔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커서, 근데 뭐 사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게 참 수급, 그러니까 저야 뭐 사실 물량이 많아가지고 여기 121선에서 원래는 이제 제가 다른 분들한테 여기서 저 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뭐 사실 물량 때문에 뭐 제가 팔았으면 더 빠졌을 테니까 못 팔고 있긴 하지만, 뭐 사실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사실 주가는 사실 너무나 싼 상황인데 너무나 과하게 빠져 있긴 한데, 이제 기술적으로도 지금은 조금 안 좋아 보여서 내일 여기서 좀 잘 지지를 해줘야 될 텐데, 일단 증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서 뭐 그게 좀 걱정이긴 하고요. 일단 차트상은 확실히 전환선이 하회를 해서 좀 안 좋아졌다 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뭐 현재 주가는 15,000원이지만 뭐 밸류에이션 이렇게 전망치를 하고 보면은 뭐 솔직히 거의 한 71,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내재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내재 가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 주주 환원을 해야 올라갈 이유가, 그러니까 올라갈 이유가 있어야,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있는 건 이유는 맞지만, 이제 원래 그냥 항상 그랬던 거면은 시장이 반응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좀 올라갈 모멘텀인 주주 환원 정책을 해야 되는데, 뭐 적어도 저는 내년엔 하지 않을까. 어차피 대주주가 400억 지금 담보대출 받았는데 어차피 갚아야 되긴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솔직히 어차피 내년이 상속세 완납을 하는 날이니까 내년에는 결국 갚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사실 저는 이제 계속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는 주식 자체는 지금 안 하는 게 계속 맞다라고는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국내 주식을 하는 게, 저는 이제 나스닥 선물 숏을 하기 위해서, 그 숏에 대한 해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국내 주식을 들고 있는 거고요. 뭐 사실 저는 국내 주식도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조차도, 그리고 안 들고 있는 것들도 사실 지금 사실 뭐 그렇게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나스닥 선물이 뭐 많게는 한 3, 4배까지도 레버리지가 돼 있거든요. 제가 가진 이 국내 주식 자산에 비해서 이제 선물하고 옵션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있어서 좀 약간 사실 국내든 해외든 저는 주식은 다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도 뭐 사실 많이 조정을 받았죠. 최근에 그나마 다행히 이제 전환선 기준선 상회했었지만 오늘 하면서 이게 200 이동평균선에서 조금 저항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근데 그래도 괜찮다는 주식은 어차피 결국엔 잘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도 뭐 사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장기 추세는 잘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다 MAC도 그렇고 좋은 상황이어서 장기로는 잘 갈 것 같다. 뭐 그런 의미에서 사실 해지용으로 산 거죠. 그리고 이제 기대 수익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높을수록 저평가에서 상당히 저평가가 된 주식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해상이 아니라 우리금융지수도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오늘 종목 설명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그러면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우리금융지수부터 애플까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77,000원 정도 되고요.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저는 그냥 적정한 정도다. 비싸지도 않고 뭐 싸지도 않은 정도다라고 절대가치 평가로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좀 비싸 보인다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대 수익률이 약 8% 정도 하회를 할 때 증시가 항상 삼성은 조정을 보였었고, 이번에도 7.9 정도 기록하고 조정을 보였었는데, 조정 보일 때는 기대 수익률이 뭐 17%, 뭐 15%까지도 갔었는데, 지금은 갔던 게 이제 고작해야 9.8%, 뭐 10%대까지밖에 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빠질 수 있는 룸은 좀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금리를 조정한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도 상당히 여전히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저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차트 살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여기는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여기 5파 5점을 치고 일단 A 저점 나오고 전 B라고 보는데 계속 200일에서 좀 저항을 받죠.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그래서 못 넘고 그냥 C로 빠질 가능성이 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 MAC도 그렇고 RSI도 그렇고 뭐 딱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 살펴보면 현재 주가 23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한 75%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 저평가는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이 정도면 저평가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일단 여기도 좀 차트가 뭐 살짝 애매하긴 하거든요. 살짝 좀 애매해서 이제 이게 여기가 오고 뭐 여기가 ABC고 보든 뭐 아니면 그렇게 보든 아니면 A, B, C로 보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이제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는 이게 A, B, C가 끝이 났는지가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그냥 이런 경우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사신다면 그냥 기준선 넘어갈 때 매수를 한 다음에 뭐 전환선이든 기준선이든 재차 깨지면 매도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매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는 일단 구름대에서 넘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 저라면 구름대 넘고 매수를 하고 구름대 깨지면 매도를 하겠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금융지주부터 지주들 좀 살펴보면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이제 기대 수익률도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뭐 저는 기대 수익률 뭐 17.4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금융지주도 뭐 15.9면은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금융지주보다는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JB 같은 경우에 16.9여서 높은 건 맞지만 이건 지방은행의 디스카운트를 감안하면 우리 금융지주가 낮고 KB 같은 경우에 당연히 리딩뱅크니까 가장 낮죠. 14.2. 그 다음에 이제 신한 같은 경우도 2등 리딩이니까 2등 은행이니까 15.2. 그냥 딱 밸류에이션 대로인데 유난히 이제 우리 금융지주가 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다 싸기는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퍼로 봐도 그렇고 PBR로 봐도 그렇고 과거 대비 올라간 건 맞으나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 뭐 좀 긴 시계열로 보려면 신한 걸 보아도 좋겠죠? 이제 뭐 PBR 퍼 과거 대비해서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어차피 주가 자체가 국고채 10년이랑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는데 뭐 저는 중기적으로는 국고채 10년은 꽤나 많이 올라가리라 봅니다. 저는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저는 금융지주 계열들은 다 좋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우리 금융지주만 제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 살펴보면 뭐 여기 이제 외국인 수급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전환선 기준도 상회하고 9일 26일 필스팬 다 호전됐기 때문에 뭐 상당히 양호하다 보는데 일단 여기서 여기 전고점을 좀 넘었어야 되는데 못 넘은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좀 이 증시가 하락하는데 뭐 같이 빨려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 중에는 가장 낫겠다. 어차피 여기는 금리 인상할 때 가장 수혜가 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괜찮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살펴보면 애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여기 이제 5파 5점 치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려올 때 거래량 이렇게 터지는 것도 그렇고 MACD나 RSI도 그렇고 뭐 저는 5파 5점을 쳤다라고 보고 애플 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애플은 사실 성장주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실적 보시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 2015년보다 오히려 2020년 작년이 더 줄었었고요. 지배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살짝 늘긴 했지만 이거를 성장주라고 하기에는 10%도 그러니까 5년 동안 10%도 못 는 거를 성장주라 하긴 좀 그렇잖아요. 연평균 성장률이 2%인 걸로 성장주라 말하긴 어렵고 중요했던 건 애플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게 그냥 자사주 매입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현금 흐름 이상으로 자사주 매입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마이너스가 다 초과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했던 거거든요. 계속해서 증시 상승 가능성은 전 좀 낮다라고 보고, 결국 실질금리가 더 올라갈 텐데, 실질금리 올라가면 자사주 매입하기도 어렵고 고밸류에이션 증시 다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고, 결국 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그 인프라 법안을 통과하기 위한 이제 그러니까 인프라 법안에 대한 재원 자체가 자사주 매입하는 그 총 금액에 대해서 약 1%에서 3% 세금을 떼려고 하거든요. 소득세 명목으로. 뭐 그런 상황이라 뭐 사실 좋게 볼 수 있는 게 뭐 사실 이제 AR 뭐 VR 해가지고 이제 그런 가상현실 관련된 이제 비주얼 기기들 하고 뭐 애플카 정도인데, 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은 너무나 과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 증시는 좋아 보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제 QE에서 정말 이제 기나긴 이 상승 추세에서 2009년부터 2021년 말까지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미장이 됐었다면, 증시가 다 즐겁고 행복했었죠. 앞으로는 이제 금융시장 자체로는 긴축이 맞죠.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가는 단계에서 이제 물가까지 올라가는 단계에서 참 어려운 장이 저는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단기적으로 좀 빠진 거는 정말 잠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기적으로 더 어려운 장이 저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잘 대응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